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가장 빨리 할 선도지구 경쟁이 달아올랐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6대1. 무엇이 당락을 좌우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기 신도시 드디어 재건축 선도지구 우선 가장 빨리 진행하는 공모 결과 경쟁률이 뜨거웠네요. 지난 주말 최종 공모가 마감이 됐는데 심영석 교수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예, 그 선정 규모가 이제 26,000세대인데요. 많으면 이제 39,000세대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6,000세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5.9배 정도 되는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요. 5.9배요. 예, 15만 이제 3천 가구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단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61% 정도 되고요. 세대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정 가구에 비해서 예정 세대수에 비해서 한 53% 정도 됐으니까요. 예. 상당히 이제 관심이 뜨거웠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일기 신도시들은 재건축되기 쉽지 않을 거다. 또는 이제 속도가 늦어질 거다에 대한 우려가 이런 반응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예. 저희가 사업성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분당입니다. 분당.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예정 지구가 이제 67개 정도 단지가 되는데요. 예. 47개가 신청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청을 했고요. 예. 선정 규모가 8,000에서 이제 12,000세대인데요. 한 7배 넘게 59,000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요. 예. 동의율이 일단 높습니다. 주민 동의율. 예, 평균 주민 동의율이 90.7%니까요. 예. 이건 상당히 압도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95%가 이제 만점입니다. 네, 근데 평점 평점 기준으로. 중에 이제 주민 동의율 평점이 한 60점으로 해서 가장 높은데요, 가점이. 예. 거기에 이제 95%가 만점을 받는 그런 단지들도 꽤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마감 결과만 보니까 경쟁률이 거의 6대1 가까우니까 치열한데 조금 5개 도시별로 신도시별로 좀 구체화해서 한번 좀 이렇게 들춰보고 싶은데 분당이 우선 가장 신청도 많이 했고 경쟁률도 뜨겁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경쟁이 치열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네.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그 선정 규모가 한 6천 세대 정도, 6천 가구 정도 되는데 6천.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150% 정도 확대해가지고 하면 한 9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여기 대비했을 때는 한 5배 정도 규모, 그러니까 6천 가구에 5배라고 하면 3만 가구 정도 규모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도 그 평균 동의율이 84% 정도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뜨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평촌도 지금 4천 가구 중에서 한 4.4배, 한 18,000 가구 정도 규모가 그 신청을 해서 평균 동의율도 여기도 약 한 86%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중동도 마찬가지로 4천 가구, 3번도 4천 가구인데 각각 6.6배, 4.9배. 그래서 지금 삼봉 같은 경우가 한 77% 정도 나왔고요. 중동이 8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예. 역시나 이 지역이 타 지역 대비했을 때 좀 노후했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지금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나왔다라는 거는 벌써 1기 신도시는 아파트로 보면은 상당히 좀 속된 말로 구닥다리 아파트가 지금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 예, 요즘에 신규 아파트들의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화하고 진보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아파트를 갖고 있는 단순히 자산 가치의 상승의 기대감보다도 내가 거기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동의율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동의율 안에서 아직 그 현실적으로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서 동의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마트에 가서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가서 줄 서서 한 입이라도 시식하려고 하는 것처럼 단돈 1,000원만 내라고 해도 줄을 안 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은 청사진 제시를 가지고 한 동의율이 한 이 정도 나왔고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공공 기여라든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 동의율에서 일정 부분은 좀 이탈되는 그런 주민들도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동의율을 가장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이 약 90%가 넘은 거예요? 예, 90.7%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재건축 동의율이 그 75%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들이. 75%인데. 예, 예. 그런데 이게 90.7%라는 거는 좀 이렇게 잘 아시고 이제 동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뭐 어쨌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주민 설명회에 갔었는데요. 예,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분당에 좀 특수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계속 95% 넘는 단지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카페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거 그 동의율을 많이 끌어올린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그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저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동의율을 가장 중요하게 한다는 말은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쭉 가야지 사실은 예. 30년에 이제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2030년에. 예, 맞습니다. 예. 2030년에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동의가 잘 되면서 합쳐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경우에는 이제 선도직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단지들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다른 기준도 있잖아요. 우선 동의율과 또 뭐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선정 기준. 그 그리고 동의율에 100점 맞으면 만점은 동의율이 몇 %예요? 뭐 동의율은 95% 정도를 95%. 받으면 예, 만점을 받는데요. 그 동의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100점 중에 60점을 배당을 해요. 60점?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정비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제일 삐걱댔던 게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이 못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좀 더 동의율을 앞단으로 빼서 동의율을 올리고 나서 사업을 순조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점수를 60점 정도로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를 보면은 뭐 아까 주택의 질적 공급 얘기를 드린 것처럼 질적 공급? 예, 그러니까 예. 주차장에 대한 그 점수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를 개발을 하는 과정 안에서 단순히 집만 짓는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뭐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뭐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에 맞춰서 도시 기능을 좀 활성화하는 거 이런 예. 것도 10점 정도를 배정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업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그 단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소위 말하는 그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사업성을 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하는 그 단지들마다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면은 한 10점 정도를 또 배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추가로 5점 정도를 주는데,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뭐 동의를 하지 말아라 이거겠죠. 뭐 사업들 진행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그 사업 가능성을 보고 좀 추진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계획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는 이제 신청들을 했으니까 11월 중으로 선정을 하고요. 11월에요. 예, 그리고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착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2027년에 착공을 해서 뭐 30년에 그 입주 목표 뭐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2030년 입주 목표로 주민 동의율이 높은 기준인데 거의 굉장히 동의율이 다 높다 그러면 거기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다 만점 받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공공기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거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영향, 어떤 방식이 적용이 되나요? 예, 공공기여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뭐 그냥 인프라가 좀 같이 갖추어져야 되니까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우리가 기부 체납이라고 보통 기부 체납.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는데요. 공공기여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추가로 제공한다. 예. 그래서 공공기여라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기여 추가 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000세대가 넘으면 이제 그 만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95% 동의가 되면 만점을 받습니다. 이런 단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만점을 받는 거. 예, 그러니까 다 만점인 상태니까 뭔가 이제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여 이제 추가 제공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대지를 1%부터 5%까지 내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큽니다.
네, 상당히 그래요? 큽니다. 예. 그래서 5%까지 내놓으면 아마 6점을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 직전에 사실은 주민 동의를 다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여 추가 제공 부분을 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통보하는 형식으로 했는데요. 예. 앞에서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들어가는데요. 그러네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뭐 심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 소송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탈락시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비대위라고 해가지고 예. 이런 데들도 생기고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공공기여 추가 제공 부분에서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기여 추가 지정을 통해서 변별력을 갖추고 다른 단지보다 이제 다른 구역보다 점수를 더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좀 갈등 소지가 좀 우려된다,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런 것들이 실제 많이 일어났죠, 과거에도. 그렇죠.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공공기여가 어떻게 보면은 재산을 좀 뺏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나의 재산을 공공에다 기여해서 뭐 다른 뭐 시설물로 받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근데 이제 공공기여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아까 선도지구 지정을 해서 인구수라든지 뭐 가구 수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의 주택 가격을 또 분산을 하고 예. 그다음에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된 주택들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인데 이렇게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반대로 또 해석을 해보면은 그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 더 많이 늘어난 인구와 가구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뭐 교통시설이라든지 또는 다시 도심으로 몰려 들어오는 어떤 그 밀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문화라든지 또는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산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보면은 뭐 재산을 뺏기는 것으로도 또 볼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시장과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 게 2027년도에 과연 착공을 해서 30년에 입주를 해야 되느냐. 정부 계획대로. 동의는 이렇게는 했지만 앞으로 이 공공기여라든지 교통적인 부분들, 뭐 그다음에 도시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그 대책들 이런 것들 하면은 계획만 해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과연 이렇게 동의율만 가지고 사업이 추진할 수 있냐 이런 의문들을 갖는 거죠. 그러네요. 2027년 착공을 해서 선도지구, 네. 2030년 입주인데 지금 계획대로 되는 거라는 희망 속에서 이렇게 선도지구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상되는 뭐 장애물이랄까 또 걸림돌들은 어떤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진행하면 이런 어떤 공공기여분 같은 거 말고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이렇게 속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을 좀 더 보강해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재건축은 이제 우리가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자재련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분담금 자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분담금이? 예.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일정 부분을 본인의 집을 이제 뭐 넓혀가거나 아니면 같은 평수로 가더라도 아마 일정 부분 그 돈을 내셔야 될 건데요. 최근에 이제 일기 신도시를 방문해 보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 연세들이 꽤 드셨어요. 그렇죠. 뭐 30년 그러니까 가까이 맞습니다. 3, 됐으니까. 40대 일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지금 30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해 보시면 연세들이 꽤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저희가 재건축 사업을 해보면 사업성은 둘째치고 일단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제 내가 얼마를 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구체화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정부나 뭐 모든 그 재건축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기 수요들을 좀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항상 지적을 받는 게 재건축 단지의 투기 수요에 대한 뭐 유입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거 말고 현실에서 사업을 보면은
투자자가 들어가야지 사실 재건축이 되는 거거든요. 투자자가 들어야만 된다. 그렇죠. 그냥 실수요를 하면서 거기서 30년, 40년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 재정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변화된 환경,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잖아요. 중층 이상 사업이 되고 용적률을 받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에선 이상적인 거는 투기 수요를 차단을 하고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게 맞지만 현실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고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정 부분 그 추가 분담을 해가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적인 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그 재건축 사업이 좀 안 가는 주요 네. 원인 중에도 하나인데 이 일기 신도시도 좀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정부가 공급 대책을 통해서 집을 공급하는 게 좀 착착 진행이 되려면 뭔가 계획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좀 걸림돌도 적지 않네요. 네, 일기 신도시도 그렇지만 최근 집값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했고 은행의 대출 통제도 되고 있는데 집값이 조금 상승률이 둔화될 조짐도 있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뭐 뜨거운 여름은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심영숙 교수님 어디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확연히 좀 느껴집니까? 예, 일단 거래도 줄었고요. 예. 근데 거래 중에서 이제 그 매매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매매 그 거래가? 전월세 거래는 뭐 꾸준한데요. 어. 매매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많이 줄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렇게 좀 매수세가 강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이야기를 하면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춤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망세로 이제 많이 돌아서고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출 규제가 사실은 큰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고요. 대출 또 하나는 규제. 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6, 7, 8월 달에 사실은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도 꽤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원래 이제 가격이 한번 오르고 나면 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릅니다. 좀 주춤하는 시간이 올랐다가 중간에 또 주춤하고. 맞습니다. 쉬고 이제 관망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매도 호가라든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가격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가격 간의 차이가 이제 좀 벌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또 주춤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저는 이제 뭐 조금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상승 후 일정 기간 좀 주춤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출 통제를 통해서 수요를 누르는 효과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조짐이다. 그런 분위기가 뭐 서울로만 좁혀 본다면 서울도 지역마다 조금 다를 텐데 강남 요지는 어떤지 네. 서울 외곽은 어떤지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집니까? 아니면 다 일제히 지금 좀 둔화되는 겁니까? 근데 뭐 일제히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좀 둔화세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강남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송파나 강남 그다음에 서초구 이런 곳들도 재건축 기대감들이 컸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 기대감을 통해서 소폭 상승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매수세가 좀 둔화가 된 것은 사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 배경으로 본다라면 첫 번째 27주 정도의 가격이 짧은 텀, 예전보다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그 가격의 흐름 자체가 텀이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예전만 해도 뭐 10년 주기다, 5년 주기다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 2년 사이 안에서도 가격의 변동폭이 커요. 그러면 짧은 기간 안에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매수할 수 있는 수요들이 자발적으로 이탈한 수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발적인 수요보다는 금융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 매수에 대한 의욕은 있지만 어떤 그 규제를 통해서 비자발적으로 수요들이 또 이탈한 그런 수요들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주택 가격 관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세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좀 이동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앞으로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규제가 이제 또 앞으로 3단계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도 강화되죠? 그렇죠. 그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은 그 숙성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적응을 하고 또 숙성을 하는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대한 특히나 대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이런 수요 억제책이라는 거는 강하게 좀 매수하는데 좀 거부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숙성과 시장에서 일정 부분 숙성이 된다라고 하면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또 주택 정책에 따라서
또 때로는 또 반등하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일정 기간에서 보합을 유지하다가 또 다시 상승하는 국면 이런 국면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제 그 집값이 상승이 둔화되는 조짐의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수요 억제 대책이잖아요. 대출 규제. 맞습니다. 이게 대출 규제에 상당히 정부가 감독당의 의지가 강한데 네. 이런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까? 대출 통제에 대한 가계 대출 관리를 빚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면서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예전 이제 사례를 보면 예.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뭐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그 규제의 효과가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뭐 효과가 없다라는 게 그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이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2019년도에 12월 달인가 그러는데요. 15억 이상에서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준 그 사례가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개월 이후에 다시 또 가격이 올랐는데요. 뭐 하여튼 그런 그 수요 억제 정책은 아무래도 그 시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뭐 이번은 조금 이제 그 예전하고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겁니까? 일단 가격이 이제 19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이미 올라 있는 상태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부담감을 이제 주택 수요자들이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출 규제가 시장에 어느 정도 존속이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또 하나 변수는 이제 금리 인하인데요. 네. 예, 어쨌든 미국에서 그 빅컷을 했죠. 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뭐 올해 내로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쨌든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면,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면들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영향이 이제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한국은행이 조사한 걸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있어요.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것 같으냐 내릴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게 119로 나왔더라고요. 3년 만에 최고치다. 이미 9월 조사할 때 보면은 뭔가 거래량이 좀 줄는 것 같고 대출도 조금 통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비자들은 느낄까요? 예상을 할까요? 지금 우선 그 119를 기록했다라는 건 일단 뭐 100을 기준으로 보는 거는 뭐 이제 예. 그 경제 현장 많이 보신 분들 그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지금 119를 올랐다라는 거는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보면은 그러니까 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수요자들한테 내재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공급에 대한 부족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하라는 거는 긍정적이고 또 공급 사이드를 보더라도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건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일정 부분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방어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뭐 분양 가격에 대한 뭐 상승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 주택가격 전망지수 추세를 보더라도 100을 기준으로 쭉 올라오다가 100일부터 115까지는 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8월하고 9월을 보시면은 예. 완만한 그런 분위기를 가져오듯이 저 완만한 곡선에서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1년 후에 주택가격 전망인데 1년 후 전망은 하지만 발표는 매달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망은 1년 후의 전망이 한 달마다 또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전망이 꼭 뭐 맞다라기보다는 추세의 그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이제 저 1년 후 집값이 오른다고 보는 사람이 많긴 많은데 그 많다는 늘어나는 폭은 굉장히 둔화되고 그렇게 보이네요. 과연 뭐 다음 10월 달에는 그 숫자가 뭐 줄어들 수도 있겠고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분양가가 오르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 뭐 요즘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뭐 기본형 건축비 이 제곱미터당 210만 6천 원 그러니까 평당 695만 원이 됐네요. 한 3.3% 오르는 건데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 이건 또 불가피한 겁니까? 예. 지금 뭐 3년 내로는
그 3.3%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예. 7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예. 사실은 기본 건축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산비도 있고 이렇게 다 더해 본다 그러면 건축비가 상당히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자재비라든지 아니면 농무비라 그러죠.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좀 이런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인건비는 계속 이제 오르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규제,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어쨌든 내년부터 이제 제로 건축물 인증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됩니다. 제로 건축물. 예, 그러니까 뭐 에너지를 덜 쓰는 이런 건축물을 만드는 걸 정부에서 원래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1년 유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당연히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어쨌든 지역별로 영향이 좀 다를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걸 흡수해서 분양가를 올려도 사실은 분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시공비가 전체 그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7대 3으로 오히려 3 정도 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가 지금 안 그래도 분양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 그 계속 오르다 계속 보니까 오르면. 근데 시공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게 저희가 한 70% 정도 되거든요. 지방에는? 예, 지방이 훨씬 더 토지비가 낮고 시공비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반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미분양은 지금 80%가 거의 지방에 쏟아지고 있고요. 예. 그게 이게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로 인해서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게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이라든지 이런 양극화인데 또 이런 분양가가 오를 경우에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으로 양극화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마지막 우리 송 대표님 이 사전 청약 정부가 취소했잖아요. 네. 근데 민간 주택에 사전 청약 당첨됐던 분들 네. 정말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자기 예전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네. 시위를 벌이고 있던데 이게 정부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민간 주택에. 뭐 법적인 부분은 제가 그 법적인 뭐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여러 가지 뭐 완전히 뭐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뭐 기존 당첨자 지위를 유지를 한다든지 또는 보상금이라든지 금융 뭐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금융적인 부분들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주택 공급들 하는 곳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1기 신도시든 3기 신도시든 주택 공급의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대체 공급들을 좀 확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주택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튼 뭐 날벼락을 맞은 분들이니까 뭔가 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결과 그리고 집값 동향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